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동화보다 더 비현실적이고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한 여인의 빼앗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목은 비밀상속녀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이름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한 여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섬겨온 주인이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한 여인의 슬프고도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송은그룹. 그 그룹의 회장 박태수 회장의 대저택에는 아주 특별한 식모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심. 나이는 50살. 그녀는 이 집에서 태어나 이 집에서 자라 지난 30년간 오직 박 회장 일가를 위해서만 살아온 충직한 집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고아였던 그녀를 박 회장 부부가 자선하는 마음으로 거두어 평생을 가족처럼 돌봐주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순심 자신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순심아, 너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내가 없었으면 이 집은 돌아가지 않았을 게다. 박 회장이 가끔 건네는 이 한마디. 순심은 그 말을 자신의 훈장이자 삶의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은혜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현대판 노예에 가까웠습니다. 야, 김순심. 아침부터 박 회장의 외동딸이자 송은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인 박혜린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저택을 울립니다. 내 구두 아직도 안 닦아놨어? 머리는 뭐하러 달고 다녀? 25살의 혜린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아나무인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짜증과 스트레스를 받아내는 것은 온전히 순심의 몫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바로 차악 마이너스. 순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리는 들고 있던 오렌지 주스를 순심의 얼굴에 그대로 뿌려버렸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까지 게 어디서 감히 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순심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끈적한 주스를 느끼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굴욕과 모멸은 그녀의 30년 인생에서 일상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아내인 송 여사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순심아, 너도 이제 쉰인데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어쩌니? 하기야 너같이 배운 것 없고 볼품없는 식모를 어떤 남자가 데려가겠니? 그냥 평생 이 집에서 우리 혜린이 발 닦아주면서 사는 게 내 팔자려니 생각해라. 송 여사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가장 잔인한 말로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오직 박태수 회장만이 그녀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내와 딸의 악행을 그저 못 본 척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순심은 그렇게 자신의 이름도 얼굴도 감정도 없는 투명 인간처럼 30년의 세월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안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룹의 기둥이었던 박태수 회장이 지병이었던 간암이 악화되어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저택은 슬픔 대신 재산 상속 문제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탐욕과 신경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송 여사와 혜리는 단 한 푼의 재산이라도 다른 친척들에게 넘어갈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오직 순심만이 진심으로 박 회장의 병세를 걱정하고 밤새워 그를 간호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박 회장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거대한 성 안에 진정으로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자신이 평생을 식모라고 부르며 외면했던 저 초라한 여인 순심뿐이라는 것을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그의 침대 곁을 둘러쌌습니다. 박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눈에 담았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아내의 얼굴, 짜증과 지루함이 가득한 딸의 얼굴, 그리고 저 멀리 방구석에서 소리 죽여 눈물만 흘리고 있는 순심의 얼굴. 박 회장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은 아내도 딸도 아닌 방구석의 순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아. 송 여사와 혜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빠, 정신 차려. 저 여자는 그냥 식모야. 순심은 어쩔 줄 몰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회장이 애타는 눈빛으로 그녀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순심이 조심스럽게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베개 밑에서 아주 작은 낡은 황동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순심의 손에 그 열쇠를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걸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하다. 그 말을 끝으로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박태수 회장은 깊은 후회와 무거운 비밀을 가슴에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열쇠는 평생을 식모로 살아온 순심의 손에 비밀스럽게 건네졌죠. 죽은 자가산 자에게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 과연 이 열쇠는 어떤 문을 열게 될까요? 이제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순심의 필사적인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서 그녀는 자신의 50년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박태수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뒤 저택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 된 송 여사와 그녀의 딸 혜리는 마지막 순간 박 회장이 자신들이 아닌 순심의 손을 잡았다는 사실에 극심한 분노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히스테리는 고스란히 순심을 향한 더 가혹한 학대로 이어졌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에 너한테 뭐라고 했어? 무슨 말을 했냐고 이년아. 혜리는 다짜고짜 순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내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릴 줄 알아. 아가씨.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순심은 고통 속에서도 박 회장이 건넨 열쇠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숨겼습니다. 송 여사 역시 사사건건 순심을 트집 잡아 괴롭혔습니다. 요즘 집안에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주인이 죽었다고 너도 이제 일을 대충 하는 게냐? 아닙니다, 사모님. 그들은 마치 죄수를 감시하듯 순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순심은 이 거대한 감옥 안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순심의 마음속에서는 박 회장이 남긴 마지막 눈빛과 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작은 열쇠의 의미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반드시 알아내야만 해. 순심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열쇠를 몰래 꺼내보았습니다. 열쇠에는 낡은 번호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173. 그리고 열쇠의 머리 부분에는 아주 작은 은행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순심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박 회장이 사업 초창기에 주로 거래했던 은행. 이건 은행의 개인 금고 열쇠야. 순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송 여사와 혜리는 그녀가 잠시라도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순심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지금은 은퇴하여 저택의 정원을 소일거리로 돌보고 있는 최 기사 최 영감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순심은 정원의 꽃에 물을 주고 있는 최 영감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아니 순심이 아니냐? 이 새벽에 웬일이야? 순심은 주위를 살핀 뒤 품속의 열쇠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의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최 영감은 순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이 집안의 모든 비밀과 추악한 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산증인이었습니다. 특히 송 여사와 혜린이 순심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학대해 왔는지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심아, 이건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너에게 남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내가 도와주마. 내가 은행에 다녀올 수 있도록 내가 저 독사 같은 두 모녀의 시선을 돌려주겠다. 그날 오후, 최 영감은 계획대로 정원 한쪽의 마른 나뭇가지 더미에 몰래 불을 붙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최 영감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저택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송 여사와 혜린 그리고 집안의 모든 고용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정원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 불이라니. 119에 당장 신고해. 모두의 시선이 정원의 불길에 쏠려있는 바로 그 순간, 순심은 미리 열어둔 저택의 뒷문을 통해 그림자처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꼬깃꼬깃한 현금 몇 장을 손에 쥐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신한은행 본점으로 가주세요. 은행에 도착한 순심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개인금고 창구의 낡은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금고는 박태수 회장님과 박순심이라는 분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박순심님이 되십니까? 박순심?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박이라는 성. 순심은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그녀를 육중한 철문으로 막혀있는 금고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금고실의 가장 깊숙한 곳, 173번. 순심은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철컥. 오랜 세월 닫혀있던 금고의 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순심은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 가지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오래된 편지지 위에 쓰인 박태수 회장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순심의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나의 진짜 딸 박순심에게. 네. 딸? 순심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편지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순심아, 이 못난 애비가 너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너는 고아가 아니었다. 너는 분명 나의 아내 송 여사의 배에서 태어난 나의 유일한 친딸이었다. 하지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내 어미는 너를 몰래 고아원의 건강한 아이와 바꾸어 치게 했다. 그 아이가 지금의 혜린이다. 나는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가문이 체면과 아내의 악행이 두려워 너를 평생 외면하고 말았다. 이 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순심은 더 이상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자신이 식모가 아니었다.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어머니처럼 모셨던 송 여사가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맞바꾼 악마였고, 자신이 평생 아가씨로 섬겼던 혜린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가짜였다. 순심의 손에서 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편지와 함께 동봉되어 있던 또 다른 서류. 50년 전의 날짜가 찍힌 공식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그곳에는 박태수와 박순심의 유전자가 99.9% 일치한다는 결과와 박태수와 박혜린의 유전자가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순심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보았습니다. 너는 식모가 아니라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다. 그 순간 순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심. 그녀의 50년 인생은 통째로 거짓이었고 기만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충격에서 벗어나 복수의 여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2화에서는 자신의 편이 되어줄 강력한 조력자를 만나고 가짜 공주를 향한 첫 번째 복수를 시작하는 순심의 통쾌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